엄마, 결혼식엔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귀가 멍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이었지만 낯설었어요. 말끝마다 냉기가 섞여 있었죠.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진부 쪽 어르신들이 좀 보수적이셔서. 솔직히 그러니까. 그 뒤로 들린 건 짧은 침묵과 어딘가 민망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내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게 엄마가 오시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하자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괜히 오시면 나도 곤란해요. 그 말에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동안 손등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심장이 이상하게 천천히 뛰었어요. 집안이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하나씩 물에 담그며 손을 씻듯 닦았습니다. 물이 차가워 손끝이 금세 시려왔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살 같았어요. 불편하다, 곤란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오래된 커튼 틈으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빛에 걸려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내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는 걸 봤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미역을 다듬다 묻은 흔적이었죠. 그걸 보고 나서야 아들의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신부 쪽 어르신들이 좀 보수적이라 아마 제 손, 제 옷, 제 냄새가 창피했겠죠. 남루한 엄마 냄새 나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였나 봅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아이가 중학생 때 시장 앞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아들이 제 옆에 기대 서 있던 그 모습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 엄마,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지갑에 넣으며 심장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웨딩카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하얀 리본이 달린 차가 지나가며 사람들의 환호성이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검은 재킷을 꺼냈어요. 10년은 입지 않은 옷, 남편 제사 때나 꺼내 입던 거였죠. 깃에 손을 대보니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걸 털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창피하구나. 그래서 죽었다고 하겠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얼굴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발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안 간다. 하지만 봐야겠다. 내가 날 어떻게 지웠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러 간다.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웨딩홀 3층. 오후 2시. 글씨가 흔들려 몇 번이나 덧그렸습니다. 그 종이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꾹 눌렀어요. 우산을 꺼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하얗게 벗겨진 우산이었죠. 아들이 군대 가던 날 비 오는 정류장에서 함께 썼던 그 우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결혼식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문을 열자 비 냄새가 들이쳤습니다.
하늘은 낮은 회색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의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검은 재킷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느렸어요. 잠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묶는 느낌이었습니다. 나한테 부끄러운 아들. 그럼 나는 오늘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게. 그 말을 삼키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끝을 두드렸습니다. 길바닥의 물웅덩이에 내 발자국이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었습니다. 죽었다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엔 환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제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직원이 다가와 우산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신랑 쪽 하객분이세요? 저는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안내는 안쪽으로 되겠습니다라며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이 꼭 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의 친절 같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이 빛을 받아 번졌어요. 하객들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검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머리, 고개를 숙인 인사. 그의 입가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고도 완벽했어요. 내가 알던 투박하고 수줍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죠. 순간 그 아이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아주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내 손에 쥔 검은 가방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나 싶더니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차가운 무시 한 번이 죽은 사람 취급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게 꽂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신랑 윤재호 군과 신부 서은주 양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뒤쪽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울렸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에 팔짱을 낀 아들이 하객들 사이를 당당히 걸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일찍 작고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 박수소리, 음악이 모두 멀어졌어요. 살아있는 나는 지금 죽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뒤쪽 하객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대.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고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웨딩홀 유리창을 통해 안쪽을 봤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신랑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라 외쳤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제 또래쯤 되어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단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방, 비에 젖은 저를 향해서요.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어떤 망설임이나 미안함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진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순간
유리창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겹쳤습니다. 하얀 불빛 속에서 나는 완벽히 지워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버스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웨딩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버스 안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유리창에 흘러내린 빗줄기가 내 눈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살 거라 부끄럽다는. 그 엄마는 오늘부터 정말 없어질 테니까. 버스가 출발하자 웨딩홀의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번졌습니다. 나는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여전히 아들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주 낯선 눈빛이요. 그게 내 아들의 얼굴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집안 공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냉장고도, 시계도 소리를 멈춘 듯 했습니다. 어제의 모든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죠. 아들이 내 눈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던 순간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 번호가 화면 위에 떠 있었죠. 엄마라는 이름 대신 그냥 윤재호라는 세 글자가 덤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에서 멈췄다가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전원을 껐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안에서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번 끊으면 다시 이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서랍 속에 던져 넣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자. 내가 원하던 대로.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뱉고 나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텅 빈 집안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어제 덮어둔 청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청첩장이 식탁 끝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지막 체념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유서 한 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들 때 금고를 열어봐.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마음의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빈말쯤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상 어떻게 더 무너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힘든 게 이런 거겠죠.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한 채 살아있는 기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가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먼지가 덮인 철제 상자가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금고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손으로 닦던 그 상자 비밀번호를 돌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생일 숫자를 입력하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몇 장, 그리고 오래된 반지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낯선 통장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은행 이름도 날짜도 오래전 것이었지만 금액은 꽤 컸어요. 하얀 서류 위에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자야, 이건 내 몫이야. 누가 뭐래도 절대 내주지 마. 진짜 힘들 때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믿고 있었구나. 눈물이 떨어져 통장 위로 번졌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 김영자가 뿌옇게 번졌어요.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힘들 때 꺼내보라더니 이제야 정말 열었네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었고 먼지 속에서 금빛 입자가 반짝였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이 남긴 거면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쓸게요.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낮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좀 울지 마.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통장의 종이결이 마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기로요. 끊어버린 피.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부엌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꺼낸 통장들을 하나씩 덮으며 나는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어요. 이젠 괜찮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이름 한참을 쳐다보다가 나는 천천히 통화를 눌렀습니다. 엄마, 결혼식장엔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다시 가슴을 쳤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그저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신부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빠했는지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라니까. 왜 굳이 나타나서. 말끝마다 나를 찌르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내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흩어졌어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언가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살아라. 그 한마디에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손끝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화면 위로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금고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남아 있었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것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관계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들 때 열어봐.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은 내게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견딜 이유를 남긴 거였어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나는 커튼을 걷고 그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번져 흐릿했습니다. 이젠 됐어. 그 말을 입속으로 뱉자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윤재호를 삭제했습니다. 손끝이 멈칫거렸지만 끝까지 눌렀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라는 한 줄이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아무런 진동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대신 울어주는 것처럼 나는 금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기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조용히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째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고
시계 초침만이 유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밤이면 남편 사진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며 마음을 조금씩 비웠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둔 채였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세상과의 문 같았죠. 나는 일부러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찾아와도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날 밤 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커튼을 걷고 비를 바라봤어요. 하늘은 새까맸고 골목 가로등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비쳤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남편 장례식 날의 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때 서랍 속 휴대폰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낮게, 그러나 끈질기게.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엔 연달아 2번 더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윤재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래도 통화를 눌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그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금이 묶이고 사람들이 날 찾아와요.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때 나를 부끄러워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엄마라는 단어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살려달라는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은행에 돈 좀 잠깐만 빌려줘요. 나중에 바로 갚을게요. 그 순간 금고 문을 닫던 내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머릿속에 번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몫이야. 그 문장이 다시 심장을 쳤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조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엄마, 나 진짜 죽을 수도 있다니까. 나 때문에 망하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야.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가족이지. 나는 거기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천둥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한테 이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끊어지자 방 안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에 부재중 전화 세 통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전원을 껐습니다. 창문을 열자 젖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모른 척하자. 그 말을 입속으로 내뱉으며 나는 금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푹 잤습니다. 꿈에서도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베란다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고 집안 공기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물김이 오른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림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비에 젖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젖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말과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신발에서 흘러 복도에 고였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저희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엔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뒤를 따라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그 돈이 있잖아요. 재호가 말했어요. 남편분이 남겨두신 돈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몫이야. 나는 그 문장을 가슴속에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돈은 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줄 수는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진짜 끝이에요. 끝이라니 이미 끝났잖아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입안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남편이 나를 지웠을 때 이미 이 집의 인연도 같이 끝난 거예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재호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손, 차가운 살결.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이제는 나도 살아야 해요. 그녀는 울다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는 물이 흥건히 고였고 그 위로 그녀의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자국이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안 흔들린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채 무릎 꿇고 울던 모습, 그 손끝의 떨림이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끝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빌려주고 이번엔 정말 끝내자.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그 노망 났나 봐. 안 먹히네. 근데 더 꼬시면 돈 줄 것 같아. 그녀의 웃음소리가 차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편네 멍청하긴 하지. 우리한테 오면 또 다 퍼주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껏 커진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목숨 하나는 참 길어. 숨기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언제 죽나 몰라. 순간 귀에서 피가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어 숨이 가팠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나를 찔렀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들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나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숨이 터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통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몫이야. 그 문장이 다시 선명히 보였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끝까지 간다. 그 말이 내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엔 빗방울 대신 차가운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긴 세월 참으며 살았던 여자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되갚을 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 줄게. 그 말과 함께 나는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복수의 첫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상이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꺼둔 불 그대로 집안은 어둠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커튼을 걷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엔 아직도 그들의 말이 남아 있었죠. 언제 죽나 몰라.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하얀 연기가 내 앞에서 흩어지는데 마치 내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남의 얼굴 살피며 숨죽여 살았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게 내 손끝에서 증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눈 밑에 주름이 더욱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옆에 걸려있던 남편의 코트를 꺼냈습니다. 남색 울 코트, 묵직하고 낡은 단추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세상은 내 편이 아니어도 넌 내 편이 되어야 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제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 줄게. 나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종이는 아직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을 썼습니다. 끝까지 갚는 방법. 그 아래엔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재호의 회사 주소 2. 서은주의 본가 장인 사업체 이름 3. 아들 명의의 대출 기록 4.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 4본. 그걸 다 적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의 힘이 단단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남편이 거래하던 법무사에게였습니다. 예, 김영자라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남아있는 자산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가 놀란 기색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계좌는 오래전에 휴면 처리됐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시 열어요. 이젠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내 머리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통장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야.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불빛을 밟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눌러왔던 그 말이 입안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칼을 준다. 하늘 위 달빛이 차갑게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랐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나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로는 조금 이야기하자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금방 간다고 했죠. 나는 약속 장소를 동네 은행의 소형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공적인 장소가 필요했으니까요. 회의실엔 작은 탁자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의 서류와 통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붉은 눈을 비비며 서 있었고 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은 기대에 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며느리가 말하려던 순간 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앉으세요. 우선 듣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더니 재빨리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린 지금 진짜로 어려워요. 엄마,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은 어떤 목소리보다도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밀어 탁자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안의 서류는 그들이 기대한 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호사 명함을 집어들고 구석에 놓여 있는 은행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었고 조용히 문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는 서류 더미를 하나 꺼내 그들 앞에 펼쳤습니다. 그건 남편이 남긴 재산을 손자 하늘을 위한 신탁으로 지정하는 공증 문서 초본이었고 은행의 임의 인출 제한 신청서와 긴급자금 동결 요청 공문 사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그게 무슨 아들이 말을 잘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이미 제 손에 들어왔고 그 돈은 하늘을 위해 묶었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탄식이 흘렀고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그들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문서 위엔 공증인의 도장과 변호사 사무실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우린 진짜로 망할 지경이에요. 엄마, 부탁만 드리면 안 돼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제가 도와준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조건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채권자와 채무 관련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하늘의 교육신탁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내 돈을 손대지 않을 것. 셋째, 저를 향한 모욕과 모략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못된 목소리로 들리던 아들의 말이 이제는 떨리고 초라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누군가와 결탁해 조용히 처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저는 즉시 경찰과 법원에
이 사실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았고 입술만 움직이며 소곤거렸습니다. 그 소곤거림이 더 이상 내게 닿지 않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통장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려 했고 아들은 억울함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린 제발 아들의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문서들을 하나씩 주워 접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려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할 시간이야. 문이 닫히고 나자 은행 직원은 서류를 가지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탁자 위 통장을 다시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맑았고 햇빛이 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김영자. 그리고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조용한 복수? 나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번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확신만 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그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내가 주차장에서 들은 대화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진술하자 변호사는 곧장 녹취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나는 없다고 대답했지만 정확한 장소와 시간,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현장 진술의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행과 경찰에 정황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는 경찰과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금고의 자산은 이미 신탁으로 묶여 있고 임의 인출은 불가합니다. 그 문장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공식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차분히 창밖을 보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아들의 거래처에서, 채권자라, 자칭하는 이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돈을 못 쓰는 겁니까? 나는 변호사와 약속한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보낸 공문과 신탁 공증서, 사본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는 출금 정지라는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며 나는 남편의 손글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힘들 때 열어봐. 그는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남겼고 나는 그 기회를 법으로 지켰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미루려 했으며 누군가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한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조용히 처리되는 그 돈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증, 신탁, 은행 공문, 그리고 경찰에 남긴 진술. 모두 종이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앞에 다시 와서 울부짖었을 때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있던 그녀의 눈이 다시 붉게 부어 있었지만 이번엔 도와달라는 간청에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호소는 제 스스로를 구하려는 몸부림이었을 뿐이었죠.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절차를 물었고 그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사업 파트너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몇은 비밀리에 그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파장 속에서 재호의 신용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왔지만 이번엔 소리치는 얼굴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가 두 손을 모아 빌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란 건 그저 하나였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살. 그것을 위해 나는 법과 절차를 선택했고 종이 위의 권리를 꿰찼습니다. 밤이 되자 창가에 앉아 달빛을 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들어왔지만 내 안의 어둠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며 계획의 다음 장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 오늘 오전 진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이 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5번쯤 울렸고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저희가 욕심이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나는 조용히 문가에 서서 그들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속엔 진심이 없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였습니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관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봉투 하나, 손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건강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손끝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젠 과거를 다시 꺼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공기엔 흙냄새와 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